2차전지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2차전지 쪽으로. 실체를 보자. 2차전지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사업의 실체성이 있고 수주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게 뜬대 라고 하시면서 좀 뒤늦게 들어가시면 되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이슈성, 테마성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자. 자, 그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따라가지 말자. 테마주를 쫓아다니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상단은 2700 돌파 시도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뒤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기회는 올 거다. 최근 테마성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요. 2차전지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뒤에는 실체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체를 보자. 2차전지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사업의 실체성이 있고 수주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짧게 움직이시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죠.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 최근 이게 뜬대 라고 하시면서 좀 뒤늦게 들어가시면 되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슈성, 테마성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2480선대에서 좀 낙폭을 줄이고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전을 해서 코스피가 2600, 2650대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이면서 기존 테마주들은 또 다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테마주는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하시더라도 조금만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워낙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2차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철강 쪽에 외국인이 7월 한 달 동안 40조를 팔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상승할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으로 시중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게 특정 업종, 특정 섹터에 너무 쏠리는 현상을 과하게 보여준다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따라가지 말자. 내가 먼저 봐서 초기 움직임에 잘 잡았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따라가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손실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긴 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동안 좋았지만 아니면 그동안 안 좋았어도 변화할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뭘까를 찾아보는 게 좀 더 투자 스타일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 얘기하면은 쳐다도 안 보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핫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쫓아다니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780 상단을 제시했고 하단은 2380으로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8, 9월 중에 코스피가 278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 예상보다 못할지는 몰랐고, 또 하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예상하지 못했던 면수들이 들어와서 일단 상단은 2700 돌파 시도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단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대는 2480,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라서 여기를 지켜낸다면 단기 반등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기회는 올 거다. 만약에 2480이 깨지면 어떡하냐, 그럼 2400 원래 제시드렸던 2380선 지지력 테스트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좀 길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거친 뒤에 저희는 4분기는 좀 쉬어가든 아니면 좀 조정이 있든 그런 뒤에는 내년에는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경기 모멘텀과 유동성 모멘텀이 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왜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경기와 상관없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기자회견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일단은 금리 인상에서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물가에만 몰입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경기가 나빠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까?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까?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잡힐까? 최근 유가도 올라오고 고물가도 올라온다는데, 중요한 것은 코어 물가고요. 코어 물가 중에서도 주택 물가입니다. 주택 물가가 지금 4개월째 하락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거는 실질적인 프레디 맥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증가율과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증가율이 있는데, 둘 다 플러스 19%대에서 케이스 실러는 마이너스로 갔고요. 그리고 프레디 맥은 0으로 갔습니다. 0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즉 주택 물가도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격 변화율이 두 번의 고점이 있었어요. 21년 7월, 22년 3월. 그래서 지금 주택 물가가 꺾이는 게 22년 3월의 시작점이라면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왜냐면은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물가니까. 근데 만약에 21년 7월이라면 좀 복잡해져요. 오르락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주택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방향성 변함이 없다. 만약에 21년 7월 고점이 지금이라면 4분기 때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22년 3월 고점이라면 조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물가가 일단은 방향성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 플러스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24년에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시점에 대한 논란은 올해 4분기를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은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살아나는데 금리는 인하한다라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달러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 격차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유럽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영원히 미국이 좋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꺾이는 시점과 유럽이 바닥을 잡는 시점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는 BOJ입니다. 일본은행에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 인덱스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와 2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라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세로 가겠죠. 그 환경이 되면 아시아 증시, 신흥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는 좀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한국 이익 모멘텀이 올해는 꼴찌거든요. 거의 글로벌. 내년은 글로벌 1등이거든요. 50% 넘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25년까지도 모멘텀이 10%대 이상 열어놓고 있어서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 반전 계속 상승하는 그림이라면 전 주가 레벨은 좀 더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